북한의 MZ세대 탈북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당을 신뢰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로 부를 가치가 없다고 말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북한은 보위부 정책을 더 강화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북한에서 끔찍한 일을 겪고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며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진아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에서 장사꾼으로 일을 하며 살았죠. 당시 장마당에서는 아침마다 좌판을 펼 자리를 두고 싸움이 일어났고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다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기 모여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가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시체를 봐도 무섭다는 감정은 전혀 들지 않을 정도였죠. 게다가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저희 세대는 더 악착 같았습니다.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배급이 끊긴 이후로 당에 대한 신뢰를 잃은 지 오래였거든요. 돈을 버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나 자신만이 가장 중요했어요. 저 또한 살기 위해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은서와 함께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몰래 팔았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은서는 제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자기 몸을 던져가며 저를 지켜줬고, 저도 은서가 아플 때면 밤새 곁을 지켰죠. 서로가 있었기에 저희는 이 힘든 상황들을 견뎌나갈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2, 3도 끝이 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도 저는 장마당에서 은서를 만났어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유난히 사람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군화 밑창이 땅을 울리는 소리가 점점 저희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어요. 단속반이었습니다. 전현 당장 잡아! 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함께 장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쇠파이프가 좌판을 때려 부수는 소리, 도망치는 발걸음 소리, 비명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질서도 인간다움도 사라진 아비규환 속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은서의 비명이 들렸죠. 뒤를 돌아보니 몽둥이에 맞은 은서의 입에서 피가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순간 머리로는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끌려가는 은서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어요. 도망쳐.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칼처럼 파고들었죠. 그럼에도 저는 은서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누군가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바로 옆좌판의 할머니였죠. 가지 마라. 너까지 잡히면 은서는 더 괴로울 게야. 할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이곳에선 한 명의 희생으로 다른 이들이 살아남는 법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뒤에서 들리는 은서의 신음소리를 뒤로 한 채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속도로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골목을 빠져나와 또 다른 골목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군화 소리와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은서의 비명만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죠. 달리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서를 버리고 도망친 비겁한 자신이 증오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제 모습이 이상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였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방 안에 웅크린 채 떨리는 손으로 USB들을 모아 불태웠죠. 연기가 눈을 따갑게 했지만 눈물이 나는 건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장마당에 누군가는 붙잡혔을 테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도망치고 있겠죠. 그날 이후로 장마당은 달라졌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달라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장마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에요. 은서가 늘 서 있던 자리는 이제 텅 비어 있죠.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립니다. 단속반의 검문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보위부에서 새로 내려온 지시라고 했죠. USB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행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장마당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눈빛들이죠. 누가 첩자인지, 누가 다음 희생양이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귓속을 파고드는 속삭임이 늘었어요. 전에는 미처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들립니다. 장마당 구석에서 몰래 거래되는 정보들, 누가 잡혀갔고 누가 살아 돌아왔는지, 누가 배신했고 누가 죽었는지. 그 속삭임 속에서 은서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 애 죽었다더라. 고문을 못 이겨서? 아니,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대. 같이 하던 사람들 이름을 대지 않았다고. 손톱 밑에 바늘을 넣고 물고문을 해도 한마디도 안 했다지 뭐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죠. 은서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니. 저 때문이었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 은서가 그렇게 죽어간 거였죠. 화장실에 숨어 토했어요. 죄책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은서의 고통에 찬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미안해, 미안해, 은서야.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울었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누군가 제 울음소리를 듣고 의심할까 봐요. 이렇게라도 살아남으라고 은서가 목숨을 바쳤는데 저까지 잡히면 그 희생이 헛될 테니까요.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일이 일어날 것이란 사실을 말이죠. 어느 날은 평소처럼 장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쪽지를 쥐어줬죠.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조심해. 내 이름이 명단에 올랐어.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명단이라면 보이부의 그 명단이겠죠. 은서도 그 명단에 올랐다가 끌려갔을 거예요. 쪽지를 삼키고 자리를 떴죠. 집으로 가는 길에 평소보다 더 많은 순찰대가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주변의 시선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도 이제는 고개를 돌려요. 제가 다가가면 아이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리죠. 마치 제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장마당의 할머니도 더 이상 저를 못 본 척 하세요. 전에는 늘 맛있는 거 있다며 간식을 챙겨주시던 분인데 이제는 제가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고 좌판을 정리하시죠. 할머니의 아들이 보이부에서 일한다는 걸 알게 된 후로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어느 날 밤 동생 진수가 제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누나, 나 무서워. 진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죠. 16살 동생의 어깨가 어른처럼 무거워 보였어요.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가족에 대해 계속 물어봤어. 누나가 무슨 일 하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진수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제 학교까지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동생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도망칠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뚜렷하게 느껴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의 그림자 같은 발소리와는 달랐죠. 이번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제가 알아차리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골목을 돌 때마다 그 발소리도 따라왔죠. 마치 경고 같았어요. 우린 널 지켜보고 있다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속도로 뛰었지만 평소처럼 걸으려 노력했어요. 골목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통해 뒤를 살폈죠. 검은 가죽 잠바를 입은 남자였어요. 보이부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들은 이제 숨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듯 저를 따라다녔죠. 집에 도착해서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그 남자가 길 건너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그는 밤새 그 자리를 지켰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다른 사람이 절 감시했죠. 순간 은서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피를 흘리며 끌려가면서도 절 걱정하던 은서. 그 희생을 헛되이 할 순 없었죠. 창문을 통해 보이는 감시자들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여기 있다간 저도 진수도 끝장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진수를 깨웠어요. 동생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우리 여기서 나가자. 진수의 눈에서 공포와 결의가 교차됐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죠.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담배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곧 그 감시의 눈을 피해 우리는 사라질 겁니다. 방 구석 장판 밑에는 그동안 모아둔 달러가 있었어요. USB 장사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아둔 거였죠.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탈북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장마당에서 몰래 브로커 이야기가 오갔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잘못 선택했다가는 은서처럼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수소문했죠. 장마당의 관계망을 하나하나 더듬어가며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았어요. 마침내 한 할머니가 쪽지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거기엔 새벽시장 뒷골목의 한 가게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물건 사러 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중년의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아무를 말하자 그제야 안쪽 방으로 안내했죠.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한 명당 5,000달러야. 성금 2,000, 나머지는 도착하면. 둘이에요. 저랑 동생. 그럼 10,000달러지. 성금 4,000. 목이 말랐어요.
제가 모은 돈은 겨우 3,000달러였죠. 1,000달러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감시는 심해졌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000달러를 어떻게 구하지? 더 이상 USB 장사는 불가능했어요. 이미 보이부의 감시 대상인데 위험한 짓을 벌였다간 끝장이니까요. 결국 집에 있던 물건들을 몰래 내다 팔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금반지, 할머니의 놀이개, 하나둘 장마당에 내다 팔았어요. 매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열흘 만에 겨우 1,000달러를 모았어요. 이제 남은 건 동생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누나, 우리 정말 가야 해? 진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16살 동생의 어깨가 너무 작아 보였죠. 진수야,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위험해. 은서 누나처럼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면 죽는 거잖아. 진수의 말이 맞았어요. 탈북은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이대로 있다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게 뻔했어요. 은서의 죽음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동생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망설임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교차하는 게 보였죠. 저는 동생을 꼭 안았어요. 떨리는 동생의 등을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내가 꼭 지켜줄게. 반드시 살아남아서 자유를 찾자. 이후 저는 브로커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구체적인 탈출 계획을 세웠죠. 우선 함경북도의 국경 마을로 이동해야 했어요. 거기서 사흘을 기다렸다가 달빛이 가장 어두운 새벽에 압록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죠. 강을 건너면 중국 측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거래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다시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가야 한다고 했죠. 라오스 정글을 통과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했어요. 뱀이나 맹수도 무섭지만 국경 수비대에 붙잡히면 그대로 북송될 수 있다고 했죠. 위험천만한 여정이었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자유를 향한 갈망이 두려움보다 컸으니까요. 자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보단 나을 거예요. 더 이상 숨 막히게 살고 싶지 않아요. 브로커의 얼굴이 씁쓸해졌어요. 그도 한때는 저처럼 자유를 꿈꾸며 이 길을 택했던 걸까요? 이후 저는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너무 많이 챙기면 의심을 살 테니 최소한의 것들만 골랐죠. 겨울이라 두꺼운 옷이 필요했지만 한꺼번에 사면 눈에 띌 테니 조금씩 나눠서 구했어요. 신발도 새로 샀죠. 오래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을 튼튼한 것으로요. 비상금은 옷 안감에 숨겼어요. 조금씩 여러 곳에 나눠 숨겼죠. 하나가 발각되더라도 다른 건 지킬 수 있게요. 신분증도 만들어야 했어요. 브로커가 소개해준 위조업자에게 찾아갔죠. 손이 떨렸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었어요.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펴야 했어요. 감시의 눈초리를 피해가며 조심스레 움직였죠.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누가 문을 두드리진 않을까? 우리의 계획이 발각되진 않았을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많아졌죠. 진수는 날이 갈수록 불안해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깼죠. 그럴 때마다 꼭 안아주며 달랬어요. 조금만 참자. 곧 자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저도 두려웠어요. 압록강을 건너다 잡히면 어쩌지? 중국에서 붙잡히면 어쩌지?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마침내 떠나는 날이 정해졌어요. 이틀 뒤 새벽이었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부모님의 사진, 어릴 적 추억이 담긴 물건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게 마음 아팠지만 새로운 삶을 위해선 이 모든 걸 포기해야만 했어요. 그날 밤 진수와 함께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밥을 챙겨줬어요. 앞으로 며칠간은 제대로 된 끼니를 먹기 힘들 테니까요. 진수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저도 말을 잃었죠. 이게 이 집에서의 마지막 식사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진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창밖으론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죠. 이제 몇 시간 후면 우리는 이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야 해요. 가슴 한켠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다는 설렘이 있었죠. 침대 밑에 숨겨둔 가방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옷, 약간의 식량, 위조한 신분증. 모든 게 준비됐죠. 이제 남은 건 새벽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죠. 마치 우리를 재촉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제 자자.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야. 진수를 재우고 나서도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압록강을 건너면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죠. 새벽 2시, 조용히 잠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달조차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탈출을 도와주려는 것처럼요. 진수를 조심스레 깨웠어요. 말없이 준비된 옷을 갈아입고 숨겨둔 가방을 챙겼죠. 현관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이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추억이 스쳐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약속된 시간에 늦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니까요. 골목길은 평소보다 더 어두웠어요. 가로등마저 고장난 듯했죠.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감시초소를 지날 때는 숨소리마저 죽여야 했어요. 진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도 무서웠지만 동생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했어요. 브로커가 준비한 트럭은 약속된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짐칸 밑에 숨겨진 공간으로 들어갔죠. 너무 좁아서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었어요. 진수가 숨쉬기 힘들다며 불안해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6시간의 지옥 같은 여정이었죠.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검문소를 지날 때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한 번은 정말 검사를 당할 뻔했어요. 군인들이 트럭을 세우고 짐칸을 살피기 시작했을 때 진수의 손을 꼭 잡았죠. 죽을 것 같은 몇 분이 지나고 다행히 트럭은 다시 움직였어요. 마침내 압록강 인근 마을에 도착했어요.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지만 쉴 틈은 없었죠. 브로커가 준비한 은신처로 재빨리 이동했어요. 낡은 창고였죠. 그곳에서 밤이 되기를 기다려야 했어요. 진수를 안아주면서도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창고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놀라야 했죠. 누군가 우리를 발견하진 않았을까, 브로커가 우리를 배신하진 않을까. 온갖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마침내 자정이 되었어요. 브로커가 데리러 왔죠. 압록강까지는 걸어서 가야 했어요. 1시간 넘게 걸었나요? 발밑에 눈이 푹푹 빠졌지만 소리를 내서는 안 됐어요. 순찰대의 손전등 불빛이 멀리서 비치면 그대로 눈 속에 엎드려야 했죠.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어요. 얼어붙은 강물이 달빛에 반짝였죠. 브로커가 얼음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건널 만큼은 얼었다고 했죠. 하지만 중간중간 얼지 않은 구간도 있다고 했어요. 조심해서 건너야 했죠. 내 발자국만 따라와. 절대 다른 곳을 밟지 마. 브로커의 말대로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강을 건넜어요. 진수의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중간쯤 왔을 때 멀리서 순찰대의 불빛이 보였어요. 엎드려. 브로커의 외침에 그대로 얼음 위에 엎드렸어요. 차가운 얼음이 뺨을 내었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죠. 손전등 불빛이 우리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어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렇게 몇 분이 지났나요? 다행히 순찰대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영원처럼 느껴졌죠.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안도할 시간조차 없었죠. 곧바로 숲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이제 더 큰 고비가 남아있었죠.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쫓는 건 중국 공안만이 아니었어요. 보이부 추적조도 우리의 뒤를 쫓고 있었죠. 브로커가 귀띔해준 정보에 의하면 이미 우리의 인상착의가 공안과 보이부에 전달됐다고 해요. 낮에는 좁은 창고나 폐가에 숨어 숨도 크게 쉬지 못했어요. 한 번은 보이부 추적조가 우리가 숨어있던 창고 바로 앞까지 왔었죠. 그들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최근에 목격됐다는 정보가 있다. 이 근처를 샅샅이 뒤져 진수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발각되면 그대로 끝이니까요. 밤에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공안의 순찰차가 수시로 지나갔고 CCTV가 없는 길을 찾는 것도 힘들었죠. 때로는 하루 종일 좁은 트럭 속에 숨어 있어야 했고 때로는 밤새 산길을 걸어야 했어요. 배고픔이 가장 큰 고통이었죠. 이틀 동안 물 한 모금으로 버텨야 할 때도 있었어요. 구걸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 안 되니까요. 진수가 배고파서 울 때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먹을 것을 구하려 밤중에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죠.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어요. 그저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라오스 정글은 더 끔찍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밀림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것조차 힘들었죠. 뱀이랑 마주친 적도 있었어요. 밤에는 정체 모를 동물 소리에 잠을 이룰 수도 없었고요. 거기다 비까지 내렸죠. 진수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누나, 더는 못 가겠어. 조금만 더 버텨. 우리 곧 도착할 거야. 약도 제대로 없었어요. 다행히 제가 챙겨온 해열제가 조금 남아있었죠. 하늘을 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동생이 버텨주기를. 이대로 쓰러지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마침내 태국 국경이 보였을 때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국경을 넘자마자 우리는 자수했죠. 태국 경찰에게 붙잡히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죠.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경찰서에서 며칠을 보내고 난 뒤 마침내 한국 대사관으로 이송됐어요. 대사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죠. 태극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진수야, 우리 진짜 해냈어. 누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이제야, 정말 이제야 끝났다는 게 실감났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숨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대사관 직원이 우리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줬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우리가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는 걸요. 돈도, 물건도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진수의 얼굴에 드디어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밝은 불빛들이 마치 축하해주는 것 같았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자유로운 삶을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잠든 진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며칠 만에 보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창밖으로는 구름이 펼쳐져 있었고 햇살이 눈부시게 비쳤어요. 마치 새로운 삶을 암시하는 것처럼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앞이 휘둥그레졌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밝기의 조명이 공항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사람들의 표정도 달랐어요. 여유롭고 밝아 보였죠. 누구 하나 뒤를 돌아보며 경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입국 심사 직원이 건넨 첫 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관리소 직원들에게서 들어온 건 고함과 욕설뿐이었는데 이런 친절한 말투가 너무나 낯설었죠. 진수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이 처음에는 보이부와 겹쳐 보여 움찔했죠. 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안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폭력이나 고압적인 태도는 없었죠. 오히려 진수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먼저 병원부터 가자고 했어요. 병원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하얀 벽과 깨끗한 복도, 소독약 냄새. 북한의 진료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의사와 간호사들은 진수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어요. 영양실조의 폐렴 초기 증상이라고 했죠. 걱정 마세요. 잘 치료하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의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북한이었다면,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죠. 진수는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매일 따뜻한 식사가 제공됐고 깨끗한 침대에서 푹 쉴 수 있었죠. 진수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어요. 하나원으로 이송된 날, 처음으로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어요. 저희처럼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었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숨기거나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죠. 우리 모두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죠. 자본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특히 돈에 대한 개념이 달랐어요.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강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꽂혔어요. 북한에서는, 특히 장마당에서는 돈이 전부였죠. 돈만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있었죠. 인권, 자유, 존엄성. 이런 단어들이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어요. 은행 체험학습을 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ATM기를 처음 봤거든요. 기계에 카드 하나만 넣으면 돈이 나온다니. 마치 마법 같았죠. 하지만 더 신기했던 건 사람들이 그 돈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북한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적게 벌어도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같이 온 언니의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죠.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돈이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걸 보면서요. 진수는 검정고시 준비반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했죠.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진수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죠. 누나, 나 대학도 갈 수 있대. 진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북한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미래였죠. 저도 컴퓨터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게 즐거웠어요. 주말에는 서울 시내로 외출을 나갔어요. 번화가의 네온사인,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공원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아이들. 모든 게 신기했죠. 처음으로 영화관에도 가봤어요. USB로만 보던 영화를 큰 스크린으로 보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누나, 우리도 이제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진수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돼요. 밤마다 문소리에 놀라 깨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죠. 자유롭게 꿈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원의 생활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진수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싶대요. 저는 작은 가게라도 열고 싶었죠. 북한에서처럼 불법적인 일이 아닌 떳떳한 장사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수료식 날, 저는 이렇게 소감을 말했어요. 북한에서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자유, 존엄성, 평화로운 삶.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으니까요. 진수와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아직은 모든 게 낯설고 두렵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처럼 새 삶을 시작한 선배들도 있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도 차근차근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갈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북한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어요. 더 밝고 더 자유로워 보였죠. 이제 우리도 저 밤하늘처럼 자유롭게 빛날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서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며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부가 제공한 임대주택 열쇠를 받던 날 손이 떨렸어요. 25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게는 궁전보다 더 소중했죠.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북한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누나, 우리 진짜 여기서 살아도 돼? 진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방 2개의 거실, 욕실. 모든 게 새 것이었죠.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보일러 버튼만 누르면 바닥이 따뜻해져요.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도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더 이상 돈만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돈은 여전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정착지원금으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컴퓨터도 서툴렀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가 있었죠. 북한에서처럼 단속을 피해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뇌물을 줄 필요도 없어요. 정직하게 일하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언니, 이렇게 정직하게 장사해도 돈이 벌리나요? 그럼요. 여기선 정직한 게 더 큰 이익이 돼요. 같은 탈북민 동생이 물었을 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믿기 힘들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정직하게 살면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선 오히려 정직함이 신뢰가 되고 그게 또 다른 기회가 되더라고요. 진수는 더 큰 변화를 보여줬어요.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합격했죠. 공부방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수학은 북한과 너무 달라서 힘들어했는데 선생님들이 밤늦게까지 붙잡고 가르쳐 주셨죠. 누나, 내가 해냈어. 이제 대학도 갈 수 있어. 합격 소식을 들고 뛰어오는 진수를 보며 울컥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돈이 없어서, 출신 성분이 나빠서 포기해야 했던 꿈들. 이제는 그저 열심히 하면 모든 게 가능해요. 가장 특별했던 건 첫 선거에 참여했던 날이에요.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죠. 북한에서의 선거는 그저 도장 찍기에 불과했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진짜로 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시민인가요? 그럼요. 당신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에요. 성관이 직원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제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 존중받는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저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아닌 한 명의 당당한 시민으로요. 작은 꿈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갔어요. 온라인 쇼핑몰은 조금씩 성장했고 진수는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소박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돈은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자유야.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자유. 저는 이제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라요. 자유롭게 꿈꾸고 그 꿈을 향해 노력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겪은 일들,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그 희망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은서가 생각나요. 은서도 이런 자유를 꿈꿨을 텐데.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아요. 은서의 목까지,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서요. 진수는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컴퓨터공학과에 다니면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죠. 가끔 제 쇼핑몰 웹사이트도 도와준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요. 더 이상 감시 카메라나 보이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마음껏 웃고 울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자유구나.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요. 누나,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래,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어. 진수와 마주보며 웃어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고 있어요. 단순히 생존이 아닌 우리가 선택한 삶을요. 앞으로도 분명 어려움은 있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파래요. 북한에서 보던 하늘과 같은 하늘인데 이상하게도 더 자유로워 보여요. 아마도 제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이 순간에 있다는 걸요.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